나는 신강둘의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가능하면 말씀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국내외 정세, 정치, 경제 그런 얘기를 1년에 2번 정도씩은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아마 2, 3개월 안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력하게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휴전안을 우크라이나도 거의 받아들이고 러시아의 푸틴도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잘 하겠지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에 말하기를 전쟁이 끝나면 한국과 국교를 회복해서 함께 일하고 싶다. 러시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시베리아, 연해주 이쪽으로 진출하려는 정책을 푸틴의 신동방 정책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은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막혀버리고 푸틴은 동쪽으로 가겠다. 그걸 동진정책 그럽니다. 그러면 시베리아, 연해주 이쪽으로 진출을 해서 미국과 손잡고 러시아, 미국, 코리아 그걸 한미러 동맹이라고 말합니다. 연대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한국이 거기에 같이 일하면은 중국은 러시아 시베리아에 진출하기를 원하지만은 러시아는 대단히 싫어합니다. 워낙 중국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떼거지로 시베리아 진출하면 그건 위험하다. 일본하고 러시아는 분쟁 중입니다. 북방 도서 4개 때문에 서로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한국이 손잡고 시베리아 연해주를 같이 개발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전하고 지난해 7월 달에는 연해주 주지사가 서울을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푸틴의 이번 전쟁이 실패를 하면 연해주는 한국 쪽에 합병하고 싶다. 그 대한민국 연해주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연해주의 주지사가 그런 말을 공석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러시아와 한국이 크게 손잡고 시베리아 연해주를 개척하게 되겠지요. 시베리아에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5가지 자원이 거의 무진장으로 묻혀 있습니다. 첫째는 목재. 시베리아 그 엄청난 넓은 땅에 자작나무 숲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북한 벌목공들이 그걸 베는 데 나왔지요. 또 철강석, 석탄, 석유, 그리고 히토류 이런 것들이 워낙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푸틴은 한국과 손잡고 그걸 개발하고 싶다. 그러고 러시아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시베리아 철도를 개통하고 싶다. 지금은 북한이 가로막아서 우리 한국서 출발하는 기차가 유럽으로 시베리아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김정은이 서로 이번에 동맹을 맺어서 친해졌으니까 푸틴이 김정은을 잘 설득을 해서 철도를 열면은 우리가 이제 부산서 출발해서 서울로 평양으로 시베리아로 나가서 유럽으로 가는데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있지요. 지금은 북한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배로 가는데 2달이 걸립니다. 그 기간도 길고 또 수에즈 운하가 정체가 심해서 그 어떨 때는 일주일 기다리고 그럽니다. 또 말라카 해협에 해적들이 설치고 중국 앞바다도 불안하고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이번에 바뀌는 거지요. 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배로 가면은 2달이고 위험한데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면 그걸 STR 그럽니다. 사이베리안 트랜스 레일로드 STR 철도를 이용하면은 2주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2달 갈 것이 2주간에 가고 운임도 싸고 아주 대박이 터지는 거이지요. 그러면 부산서 기차가 출발해서 평양으로 모스크바로 유럽으로 그렇게 가는데 2시간 걸리니까 그걸 푸틴이 간절히 원하는 거지요. 그러면 판도가 바뀌지요. 우리 때가 되면은 시베리아 철도 타고 스위스 가서 좀 놀다가 옵시다. 예배도 보고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가 자꾸 나는 김정은하고 친하다. 거기 뭐 김정은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전략이죠, 전략. 우리 시골에서 너구리 잡을 때 너구리 작전이 있어요. 너구리가 굴 속에 숨어버리면은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생소나무를 불을 피우면은 연기가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연기 불 때면 너구리가 연기 때문에 튀어나와요. 그걸 잡는 거지요. 이 푸틴은 김정은에 대해서 너구리 작전이지요. 자꾸 끌어내는 겁니다. 구석에 숨어 있는 걸 끌어내가지고 김정은이 칭찬해주고 똑똑하다 그러고 이래가 끌어내가지고 잡아먹는 거지요. 그런데 북한이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쁩니다. 내가 북한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같은 장교 육성하는 그 장교 훈련 학교에 연병장에 크게 써놨어요. 일본은 100년 숙적, 중국은 1000년 숙적. 아주 장교 훈련 학교에 써놨어요, 그걸. 일본은 기껏해야 100년적인데 중국은 1000년적이다. 그리 손을 정도니까 사이가 대단히 나쁩니다. 요즘 더 나빠졌지요. 그래서 김정은이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 푸틴하고 잘 친해가지고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면 좋겠다. 미국 대사관을 평양에 설치하고 신의주에 미군이 주둔해서 중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빌딩을 잘 세웁니다. 원산이 김정은이 타고는 태어난 곳입니다.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원산에 트럼프 빌딩을 짓자 지난번에 만났을 때 합의를 했어요.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원산이 이거 개발하면 관광지로서는 최고다. 우리 서로 합의해가지고 트럼프 빌딩 짓고 거기서 백두산 쪽에 관광 코스 만들면 니는 앉아서 떼돈 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가 된 거지요. 그럼 원산에 김정은이 고향이니까 그러고 트럼프 빌딩 짓고 관광지 만들어서 그렇게 뒷받침한다. 그런 얘기들 오고 가는 거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문을 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시베리아 철도가 열리고 남북이 교류를 하게 되는 거지요. 남북이 합쳐지면은 당장 통일 안 해도 돼요. 통일이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는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하여튼 통일이 되면 통일이 안 돼도 남북 교류가 돼서 철로가 열리고 서로 교류가 하게 되면은 남한의 기술, 경영이 북한의 노동자들 합치면 세계 최강이지요. 남한의 기업인들이 북한에 가서 공장 세우면은 그거는 땅값이 필요 없습니다. 전부가 공산당 땅이고 김정은의 땅이니까 땅값을 안 내도 공장 세워가지고 북한 노동자들이 솜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딱 만들어내가지고 미국, 유럽, 전 세계 백화점에다가 깔면은 한국은 대박이 난다는 거지요. 통일된 뒤에 10년 안에 한국은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갈 것이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러시아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러시아가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 우리는 역사상 지금까지 늘 세계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실크로드, 비단길이죠. 비단길. 중국, 아시아의 비단을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우리는 조선은 변두리에 있었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향신료, 인도네시아, 동남아의 향신료, 요새 커피처럼 향신료가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우리는 그 변두리에 빠져 있었지요. 또 오일도 이제 석유를 수송하는데 우리는 늘 변두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세계사의 중심에 서는 거지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 지금은 북극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9개월 동안은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얼음이 막혀 있는데 얼음을 깨면서 가는 배를 쇠빙선 그래요. 쇠빙선. 쇠빙선 만드는 기술이 한국 조선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쇠빙선 기술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울릉도항을 지나서 사하린 앞바다로 베링 해협을 통과합니다. 베링 해협이 참 중요한데요. 해협 길이가 75km인데 저쪽은 미국 알래스카 땅, 이쪽은 러시아 시베리아 땅입니다. 그 거리가 75km인데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요. 섬을 딱 갈라가지고 절반은 미국 땅이고 절반은 러시아 땅입니다. 그걸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해가지고
거리로 배가 다니게 해서 그게 북극항로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부산항, 울릉도항이 세계 중심항이 되는 거지요. 역사 이래 늘 우리가 변두리에 있던 나라가 북극항로 시베리아 철도가 열리면서 세계 중심지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서 배 타고 울릉도로 그렇게 베링 해협으로 노르웨이로 유럽 가는데 그건 5,000km가 절약이 돼요. 운임도 3분의 1이 절약이 되고 기간도 단축되고 얼마나 좋은 시대가 옵니까? 그러니까 그 북극 항로에 배 타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세계 선교로 나가는 거이지요. 근데 베링 해협이 75km 중간에 섬이 있는데 통일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미국 쪽, 러시아 쪽이 허락해주면 자기들 돈으로 다리를 놓겠다. 아주 간띠 붙지요. 그 사이비들은 왜 그래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통일교의 돈으로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그걸 허락 안 하지요. 다리를 놓으면 우리가 놓지 왜 종교 단체에서 놓냐? 아마 다리가 놓게 될 것 같아요. 75km. 그러면 우리 살아생전에 아마 10년 지나지 않아서 서울에서 차 타고 평양 거쳐서 베링 해협 거쳐서 미국까지 차로 갈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그 자동차 중에 그 뒤에 침대 싣고 가는 차를 무슨 차라 그럽니까? 그걸, 응? 그런 차가 있어요. 앞에서 차가 끌면 침대 뒤에 달아서 가는 캠핑차라 그러던가. 그거 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베링 해협 거쳐서 미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요. 중간중간 밥에 먹어가면서 베링 해협에 낚시해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베링 해협 가서 또 참 아름다워라 찬송 한번 부르고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 우리가 이 나라와 교회 세계를 위해서 꿈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가 말썽이요. 이 국회의사당에 갇혀가지고 싸움박질 하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런 영적인 상상력, 창조성을 가지고 뻗어나가면은 아마 10년 안에 대한민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들어간다. 내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학자들, 미국의 또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정책이란 말이지요. 2012년에 쓴 글이 있습니다. 2012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G7 시대가 지나가고 거츠 시대가 도래한다. 그럼 외교 정책 포린 파리시의 2012년 1월호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 거츠 시대가 뭐이냐 하면은 G7은 일본과 유럽의 6나라 합쳐서 G7 시대라 그러지요. 이 시대가 바뀐다는 겁니다. 거츠 시대가 온다. GUTS입니다. G는 저머니 독일, U는 USA 미국, T는 터키. 터키가 이슬람 제국들을 합쳐가지고 세계 강국으로 뜬다는 거지요. S는 사우스 코리아. 그 시대가 2040년까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썼는데 그것을 미국의 지정학자 중에 토마스 라이트라는 학자하고 그 학자 이름이 있습니다. 브루스 존스라는 학자와 토마스 라이트라는 지정학자지요. 두 사람이 그걸 지난해 그걸 또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요.
사우스 코리아가 뭐 쫓겨난 나라고 뭐 정치도 안정 안 되고 뭐 골치 아픈 나라인데 무슨 세계 4대 강국에 오르느냐 항의들을 많이 하니까 그 신문 그 포린 파리시 잡지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5가지를 썼어요. 5가지. 뭐라고 썼냐면 그거는 신앙 잡지도 아니고 미국 외교 전문 잡지입니다. 외교관들, 외교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읽는 잡지인데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를 썼어요. 5가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한국인의 국민성, 그 글에서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 그렇게 한다. 한국 국민성 중에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한국인의 근면, 부지런하다. 둘째, 한국인의 열정, 패션입니다. 패션.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거. 이 성경과 통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게으른 사람을 쓰신 역사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3번째는 한국인의 총명성. 미국에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에서 미국에 있는 소수민족 49개 민족, 그걸 마이노리티 그래요. 마이노리티. 소수민족 49나라의 평균 지능을 분석, 보도한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고로 평균 지능이 높은 나라가 코리아요. 105점. 2번째가 이스라엘인데 197점.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의 지능 높은 거는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면하고 열정 있고 머리 좋으니까 그동안에는 눌려서 일본에 종살이도 하고 중국의 침략도 받고 했는데 세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2번째는 뭘 짚었냐 하면은 한국인의 교육열. 부모는 굶어도 자식들 학교 보내는 거지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3번째는 뭘 짚었느냐? 한국인의 하이테크 나라지. 기술이죠, 기술. 그래서 반도체, 조선, 무슨 자동차, 전자제품, 하이테크 나라지. 그래서 우리가 둘의 국제학교 둘의 마을에 있는데 이번에 과학관을 짓자 그래요. 금년에. 그래서 로봇도 거기 설치하고 완전히 전산화해서 우리 둘의 국제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이 몇십 년 후에는 노벨 과학상을 타게 하자. 이 기도 제목이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나라가 과학 기술이 세계적인 거지요. 그럼 지금 외국에 나가면은 코리아 그러면 기술 국가, 하이테크 나라지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4번째 뭘 들었냐면은 해외 186개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교포들의 네트워크. 전 세계 186나라에 한국인들이 사는데 사진관도 하고 태권도 도장도 하고 뭐 식당도 하고 뭐 엄청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리카 세네갈에 여러 해 전에 아프리카 중부에 갔는데요. 갔는데 거기 선거하다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뭐 여당 야당이 총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가전을 하니까 뭐 일본 상인, 중국 상인, 뭐 독일 상인 다 가버리고 한국 가게만 문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집회도 못하고 내가 가서 찾아갔지요. 찾아갔더니 문을 절반 열어놓고 가게를 보고 있는데 이 총소리 나는데 가게 문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장사가 더 잘 됩니다.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그랬더니
총소리 난다고 뭐 독일 상인, 일본 상인 다 갚으렸는데 뭐 우리만 있으니까 다 우리 집에 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총 맞으면 어쩌려고요? 그랬더니 총알이 알아서 하겠지요. 이러거든요. 한국인들의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가게 열고 그 한국 교포들의 네트워크 이제 750만 교포들의 네트워크가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는데 뒷받침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의 개신교가 일낸다 이거지요, 여러분. 한국 개신교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성공한 교회가 됐다는 것은 미래의 평화로운 아시아 복음화의 사명감이 있는 거지요. 한국 교회는 이 나라를 지난 100년간에 이 나라를 발전시킨 영적인, 도덕적인, 정신적인 에너지가 한국 교회에서 나온 거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요즘 와서 좀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한국 교회를 많이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여 년 동안 기죽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수수에 몰려 있었는데 이번에 12월 3일 날 우리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고 난 뒤에 탄핵 정국이 오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지 우리나라가 뭐 중국식 사회주의나 북한식 공산주의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막 큰 시위가 몇백만 규모로 일어났는데 내가 가보니까 거의 크리스찬들이에요. 한국 개신교가 그동안에 수세로 몰려 있다가 이번에는 공세로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이지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는 새롭게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 문제. 내가 이제 대통령 감옥 가기 전에 한남동 사저 거기 대학생들이 지켰지 않습니까? 2030 세대라 그래요. 걔들이 막 밤새우 대통령 지킨다고 지켰는데 내가 일부러 가봤죠. 11시쯤 나갔더니 20세대, 30세대 청년들이 밤새워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기특해서 내가 청년 한 명 대학생이더라고요. 내가 이 추운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지키냐 했더니 우리는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째서 나왔는데 그랬더니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참 생각자는 일이지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80% 이상이 교인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들도 거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도 세종로를 잘 지키는 큰 일을 하고 있지요. 또 저 부산 쪽에 있는 그 세이브 코리아라고 손현보 목사라고 훌륭한 목사입니다. 아주 그제 부산에서 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지요. 그 역사 강사한 이름이 뭐이더라? 이거 뭐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들이 잠이 깨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통일 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나라가 돼야 된다. 교인들이 앞장서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는 초기에 2절이 중요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 무질서입니다. 카오스. 땅이 무질서, 카오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서로 패가 갈려가지고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나라가 시끄럽지요, 여러분. 여러분 저 세종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시끌벌쩍합니다. 혼돈이죠, 혼돈.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니까 무질서, 혼돈이 질서, 코스모스예요. 말씀이 역사하면은 무질서한 나라가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혼돈하고 그다음 뭡니까? 공허하며 텅 비는 겁니다. 우리나라 2030 세대가 나는 머리가 텅 빈 줄 알았는데 걔들이 정교조 교육받고 맨날 놀러 다니고 걔들이 머리가 빈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걔들이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밤새워서 걔들이 시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 생각나네요. 그래서 내가 2,000명분 오뎅 국물을 내가 막 주문해가지고 2번 돌렸어요. 그런데 워낙 한 10,000명 되는데 2,000명분 하니까 너무 중간에 끊어지더라고요. 좀 그럴 때 좀 돈이 있었으면 전체 돌렸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걔들의 울타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걔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좋은 나라 만들자.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들자.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자. 걔들은 그런 생각이지 걔들이 여당 야당 관심이 있겠습니까? 혼돈이 무질서가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고 공허하며 텅 비는 청년 줄 알았는데 알찬 거예요. 걔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밤새운다예요. 오히려 텅 빈 건 국회의원들이 텅 빈 것 같아요. 그 골빈당 그래요, 골빈당. 응? 그 국회이사당이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안 하고 표만 따라다니다가 국회이사당이 골빈당 되는 것 같아. 그 사람들 몽땅 드러내가 북한으로 옮기든지 브라질로 옮기든지 옮겨버리고 젊은 세대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책임이 엄청 중요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혼돈, 무질서, 카오스가 질서, 코스모스로 바뀌고 공허, 텅 빈 곳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아주 애국자가 되고 정말 선교사가 되고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절망적인 어두움, 깜깜한 어두움인데 말씀이 역사하면 새벽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밤이 왜 깊어집니까? 왜 밤이 깜깜해집니까?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이 오려고 깜깜해지는 겁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지금 한겨울이지요. 겨울이 왜 옵니까? 봄이 오려고 겨울이 오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오히려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 내가 만나보지도 않았는 분이지만은 12월 3일 날 계엄령을 냈는데 계엄령이 오히려 계몽령이 됐다 그래요.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깨우친 계몽령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실수했는지 잘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좋은 나라 통일한국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셔가지고 가만히 잠자던 전에 2030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냥 좀 나라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했던 세대인데 이번은 계엄령 탄핵
이런 소용돌이를 통해서 애국자들이 된 거예요. 밤새워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그러고 목사가 가서 오뎅 국물 사주니까 감사하다고 그걸 막 줄 서가지고 오뎅 국물 마시는데 내가 정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텅 빈 젊은이들이 정말 알찬 젊은이들이 되고 절망적인 어두움이 희망을 가져오는 세월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게 용트름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무리하면 몸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도 그동안에 해방 이후 80년 무리하다가 나라가 몸살하는 거지요. 몸살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에 멋진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위대한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번 계엄령 탄핵 사태에서 가장 크게 얻은 열매는 첫째는 국민들이 각성하게 된 것. 이 나라 민주주의 지켜야 되겠다. 둘째는 2030 청년들이 깨어난 것. 셋째는 교회가 우리 역할을 깨달은 거이죠. 전국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나라 위에 기도해야 하고 나라 위에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한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3장 2절 말씀, 구약 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법당의 부처님처럼 모시고 대접받는 하나님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백성들 속에서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정말 우리가 전국의 교인들이 밤새워 부르짖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 Great Future.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위대한 통일한국 시대, 전 세계의 거주 시대, 세계 강대국으로 4대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앞당기는 거이죠.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런 비전과 꿈꾸고 부르짖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게 해주시며 통일 한국 시대를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응답받아서 크고 놀라운 미래,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를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비전이 아름다운 미래 통일한국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